안녕하세요. 굴곡 많은 삶을 살아온 여자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의 여정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를 얻고 또 누군가는 용기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통해 다시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4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아주 좋은 데로 놀러 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대부분 안개처럼 사라졌지만 그날의 장면만큼은 아직도 마음 깊숙한 곳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장난감도 엄청 많고 인형도 많아. 같이 놀 친구들도 많아. 그치, 참 좋지. 애경아, 얼른 친구들이랑 놀아. 도착한 곳은 놀이방처럼 생긴 장소였고 저는 처음 보는 아이들과 장난감을 나눠가며 깔깔 웃으며 놀았어요. 배가 고플 때까지 땀이 맺히도록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엄마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애경아, 여기서 열밤만 자. 엄마는 바쁜 일만 끝내고 금방 돌아올게. 놀이방에서 열밤이나 자는 거야? 싫어.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고 싶어. 당분간 애경은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급하게 어딜 좀 다녀와야 해서 그래. 애경이 엄마 말 잘 듣지? 열밤만 자면 엄마가 돌아올게. 저는 아빠도 형제도 의지할 친척도 없는 아이였기에 엄마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저는 놀이방 입구에서 엄마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죠. 엄마가 떠난 뒤 어떤 어른이 제 손을 잡고 낯선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방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었고 낯선 냄새와 낯선 눈빛들로 가득했죠. 사흘 동안은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2살쯤 더 많아 보이는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 고아원이야. 나도 그랬어. 엄마가 좋은 데 데려간다더니 여기였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선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다고. 어떤 아이는 아예 부모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속으로만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를 거야. 절대 날 버리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열밤이 지나도록 고아원 입구 문 쪽만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열밤이 백밤이 되고 백밤이 천밤이 돼도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접고 고아원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시키는 일은 묵묵히 해냈어요. 그래야 덜 미움받고 조금 더 예쁨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지내던 고아원은 아주 조그만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수는 2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새로 들어오는 아이도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낯익은 얼굴들과만 매일 지내야 했기에 외부 사람들의 방문은 언제나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낯선 어른들이 때를 지어 고아원을 찾곤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란 이름 아래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유난히 또렷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엄마보다 조금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주머니였는데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주셨죠.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거나 어깨를 토닥이며 인형놀이를 하거나 때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던 분이었죠. 그 아주머니만 나타나면 저는 마치 바람에 실려가는 나비처럼 달려가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아줌마, 나 업어주세요. 업고 고아원 한 바퀴 돌아주세요. 애경아, 아줌마가 그렇게 좋아? 네. 아이고 고맙다 우리 애경이. 아줌마 힘은 없지만 한 바퀴 돌아야겠네. 다른 친구들도 기다리니까. 애경이 먼저 업어주고 다시 올게. 그분은 모든 아이들에게 다정하셨지만 저는 어느샌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저를 제일 많이 좋아하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엄마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조용히 따뜻한 온기를 심어주신 분이라 제가 그분을 향해 더 깊은 욕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는 수년 동안 한결같이 저희 고아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9살이 되던 해 마침내 아주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옆에서 반가운 얼굴,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아주머니가 함께 계셨습니다. 원장님, 저 왜 불렀어요? 예경이 왔구나. 너 이 아주머니 많이 좋아하지? 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요. 원장님은 웃으며 아주머니를 한번 바라보시더니 제게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예경아, 정말 기쁜 소식이란다. 이 아주머니께서 말이야, 너를 입양하고 싶으시대. 정말요? 그 순간 제 심장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공중으로 붕 뜨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꿈 같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아주머니 딸로 살게 해주세요.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했던지 뺨까지 화끈거릴 정도였죠. 아줌마랑 사는 거 괜찮겠어, 애경아? 그럼 여기 친구들이랑 자주 못 보는데 그거 참을 수 있겠니? 당연하죠. 보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잖아요. 전 아줌마랑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아이고,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니. 그래, 아줌마가 애경이 엄마 돼줄게. 그날 밤 저는 너무 기뻐서 밤새 뒤척이며 웃기만 했어요. 잠은커녕 베개를 꼭 껴안은 채 아주머니 집에서 살게 될 상상을 하며 눈을 반짝였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예쁜 말만 골라 쓰고 선생님이 시키는 일도 더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데리러 오실 날을 날마다 기대하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주머니가 고아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신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편이 서서히 서늘해졌습니다. 조심스레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원장님, 아주머니 언제 오세요? 예경아, 아주머니께서 개인 사정이 좀 생기셔서 다음에 오셔서 입양하시겠다고 하셨단다. 저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꼭 다시 오실 거라고. 그날의 약속을, 그 따뜻한 손길을, 제 머리 위에 얹힌 다정한 말들을, 그건 거짓이 아니라고 믿으며 저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아주머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고아원은 매우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고아원 폐지 명령이 떨어져서 모든 아이들이 전국의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닥쳤어요. 저는 아주 먼 지방의 고아원으로 혼자 떠나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고아원이었는데 그곳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헤어진 이전 고아원 친구들이 그리웠고 입양 약속을 한 아주머니도 사무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해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답니다. 그때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서 맨날 울보처럼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저는 서너 달 뒤에 눈물도 그치고 새로운 고아원에서 적응하기 시작해 새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잘 놀아주는 언니 누나로 소문이 날 정도로 아이들을 잘 챙기는 아이가 되었죠. 세월은 흘러 20살이 되어 고아원에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 원룸 보증금을 감당했고 원장님께 소개받은 공장에 취직했어요. 단순 노무직이었지만 일은 할만했고 월급도 제 분수에 비해 많이 받아서 만족하는 삶을 지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더 지나가고 제 나이 30이 될 무렵까지 공장에서 발붙이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불현듯이 하고 싶은 게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곧잘 해서 대학 안 가는 게 아깝다는 선생님들의 말이 자주 떠오르곤 해서 뒤늦은 수능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0살에 공장을 그만두고 재수학원을 다니며 수능 준비를 했어요. 한동안 놓아버렸던 공부였지만 다시 시작한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즐겁고 설렜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야근과 기계음 대신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연필 긁는 소리가 제 삶을 채우기 시작했죠.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마음 한켠에서 조금씩 빛이 피어났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반드시 대학에 갈 거야. 그리고 더 나은 나로 살고 말겠어. 그렇게 열심히 달려 31살에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숨이 막힐 만큼 기뻤습니다. 기적이란 말, 그때처럼 절실하게 와닿은 적은 없었어요. 마치 하늘이 오랫동안 절 무심하게 외면하다가 이제야 작은 선물을 내려준 것 같았죠. 그 순간 지난날에 품었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렸고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미움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죠. 늦가기 신입생으로 입학한 첫날 신입생 모임에 나갔더니 다들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언니, OT 같이 가요. 누나, 혹시 과방 가보셨어요? 그리고 동아리 뭐 들었어요? 처음엔 좀 낯설었지만 점점 그 호칭들이 재밌고 특별하게 들리더라고요. 다들 저를 배려해주는 느낌이 좋았고 새삼 내가 특별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게 묘하게 기분 좋았죠. 하지만 남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저는 동기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갈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업 중이었고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다가 제 이름을 부른 뒤 갑자기 말을 멈추셨어요.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죠. 김예경 학생,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 교수님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말투엔 확신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봤지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네. 근데 이상하게 익숙하네. 혹시 고향이 어디야? 교수님, 수업 시간이에요. 개인적인 질문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내가 실례했구나. 예경 학생 미안해. 내가 잠깐 뭔가에 홀렸나 봐. 그 순간 교수님의 표정, 말투, 몸짓, 목소리 모두 다 제가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그 아주머니. 눈앞에선 그 사람을 보며 한동안 잊고 지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일제히 떠올랐어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잔잔하게 울리던 감정이 파문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비록 공장에서 일하며 10년간 모은 돈이 있었지만 저는 장학금에 욕심이 났어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취업을 잘하기 위해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10살이나 어린 동기들과는 거의 어울리지 않았고 공부만 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도서관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할 틈도 없이 눈앞에 전공책과 노트에만 집중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여 교수님이 조용히 제 옆을 지나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해야 하는 공간이라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는데 교수님은 멈춰서더니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예경 학생, 아무리 생각해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고향이 어디야?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도 눈빛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최대한 누르며 짧게 대답했죠. 저 고향 같은 건 없어요. 어? 고향이 없을 순 없잖아. 어릴 때 어디서 살았는지가 고향이지. 어디에서 자랐어? 그 질문에 저는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라리 말해버리고 그분이 알아채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고아원에서 살았어요. 말을 꺼낸 순간 교수님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고아원? 아유, 그랬구나. 그래도 혹시 어느 고아원인지 물어봐도 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직도 저를 몰라본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폐원한 고아원 말고 뿔뿔이 흩어져서 제가 지내게 된 고아원을 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옮겨갔던 전라남도 끝자락에 있었던 고아원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전라남도 쪽에 있는 보배고아원이요? 전라남도? 아이, 거긴 내가 가본 적이 없네. 혹시 말인데 예경 학생은 날 예전에 어디서 본 적 없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교수님은 처음 봐요. 아이, 그렇구나. 아이, 근데 혹시 그 고아원 원장님 연락처 같은 건 알 수 있을까? 예경 학생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이쯤 되니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진심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연락 안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교수님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여긴 도서관이에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제 말투는 평소보다 좀 더 딱딱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죠. 아유, 그래, 미안해. 내가 방해했네. 그럼 이만 나갈게. 교수님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자리를 떴고 저는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교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 그분은 제게 따뜻했던 유일한 기억이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어요. 학점은 놓칠 수 없었고 장학금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고 집과 학교, 도서관을 반복하며 살아갔어요. 특히 중간고사가 가까워지자 낮이고 밤이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공부만이 제 전부였으니까요. 중간고사를 치른 뒤 뜻밖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학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동안 얼마나 독하게 공부했는지를 떠올리면 운만은 아니었죠. 그 점수가 제게 확신을 줬고 기말고사까지 잘 마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시험이 끝난 날 머리를 좀 식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놀자니 어떻게 노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누굴 만나서 수다를 떨 수도 없고 카페에 혼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캠퍼스를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햇살 좋은 오후 잔디밭에 앉아 농구하는 남학생들을 바라보다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학생 앞에 멈춰섰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를 쳐줬더니 학생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렇게 소소한 일탈을 즐기고 있었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던 여교수님이 절 보더니 망설임 없이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예경아, 이제 알겠어. 누군지 기억났어. 저는 얼떨떨한 채로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은 한동안 제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희망고아원. 날 엄청 잘 따르던 여자아이. 그게 너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 그 목소리. 마치 과거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표정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희망고아원에서 교수님 만났었어요. 교수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기억난다. 그 고아원 폐원했었지. 내가 몇 달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고아원이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전 전라남도 끝에 있는 고아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랬구나. 예경아, 근데 왜 말하지 않았니?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가슴 안에서 뭔가 확 올라왔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뒀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저는 참지 않고 말해버렸습니다.
교수님, 그때 저한테 입양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날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 아무 말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매일 기다렸어요. 열밤이고 백밤이고. 근데 교수님은 안 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긴 기다림이었는지 아세요? 나한테 얼마나 잔인했는 줄 아시냐고요? 교수님의 얼굴이 굳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당황한 듯 손끝을 부여잡았고 입을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나. 너를 입양하기로 했던 것도 네가 날 그렇게 따랐던 것도 다 기억나. 어떻게 그걸 잊겠니?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 네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 벌써 20년 전 일이잖아.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그래요. 시간이 흘렀죠. 근데 교수님은 흘러간 시간으로 그 모든 걸 덮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그때 전 10살짜리 아이였고 교수님을 엄마처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전 그렇게 버려졌고 혼자였어요. 아직도 그 일이 저한테 생생한데 교수님에겐 그냥 세월 탓이죠? 제가 몸을 일으켜 걸어가려 하자 교수님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예경아, 그땐 나한텐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10살 아이한테 희망 줬다 빼앗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대체 뭐예요? 그때 남편이랑 이혼했어. 법적 절차가 복잡했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시기였어. 입양을 준비하던 와중이었는데 남편과의 소송이 길어지면서 모든 게 엉켜버렸어. 거기다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서 나는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그게 내 현실이었어. 교수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겪은 고통을 이해할 순 있어도 그 고통 때문에 버려졌던 제 마음까지 위로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팔을 빼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교수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전 아직 교수님 얼굴 마주할 준비 안 됐어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늦은 기억이 너무 쉽게 돌아온 게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교수님과는 계속 어색한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수업 중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로를 외면했고 학교에서 마주쳐도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쳤습니다. 일부러 피하지도 않았지만 먼저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조용히 공부하고 있는데 익숙한 기척이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교수님이 조심스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예경아, 내가 좀 도와줄까? 공부하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교수로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어. 순간 눈앞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책에 고정한 채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환심 사시려는 거면 그냥 관두세요. 전 누굴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혼자 공부하는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제 말투는 차가웠고 일부러 더 단단하게 들리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방해해서 미안하다. 그냥 혹시 언젠가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무언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땐 내 사무실로 와. 언제든 괜찮으니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려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전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요. 제 표정엔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았고 교수님의 눈빛은 또 한 번 흐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교수님의 발걸음을 저는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수님을 용서할 마음은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 책장만 넘기며 더 이상 감정을 끌어올리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마주하는 것보다 제 앞날을 단단히 붙드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기말고사를 앞둔 날 한참을 붙잡고 있어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굴려도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고 참고서를 다시 읽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 과목이 저와 엇갈린 인연을 가진 그 여교수님의 과목이었습니다. 동기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결국 교수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교수님이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예경아, 어서 들어와. 무슨 일 있어? 뭐 궁금한 거라도 있니? 이리 앉아봐. 뭐 마실래? 커피? 매실차도 있는데. 아니, 뭐 녹차? 그 모습이 어색하긴 했지만 최소한 지금은 학생과 교수 사이였고 질문이 있어서 온 거니까 저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요. 동기들도 어렵다고 하고 저도 도무지 감이 안 와서요. 아, 그래? 그럼 당연히 알려줘야지. 보여줘봐. 어디 부분이 그렇게 헷갈리는 거야? 책을 펼쳐 문제를 짚어가며 설명하자 교수님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했고 친절하게 반복해서 말해주는 모습에서 교수로서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 건지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예경아, 바로 나갈 거야?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돼? 네? 왜요? 그냥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자. 나, 예경아, 너한테 너무 미웠을 거야. 그거 알아. 나였어도 나 같은 사람 미웠을 거야. 요즘 들어 너 입장에서 오래 생각해봤어. 그때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너한텐 상처 줬을 테니까 그 점은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하다, 예경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단단히 닫아뒀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는데 용서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의 눈빛이 슬퍼 보였고 그 슬픔이 어쩐지 마음을 자극했어요. 심장이 괜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순 없었기에 감정을 최대한 눌러담아 말했습니다. 됐어요.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원했던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교수님은 그때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원망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 아주 조금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고마워.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오늘 밤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그날 저와 교수님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단한 음식도 아니었고 긴 대화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조금씩 쌓였던 벽이 조용히 금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교수님 사무실에 가끔 들렀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면 조심스레 찾아가 질문했고 교수님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가끔은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고 시험이 끝난 뒤엔 밥도 두어 번 더 같이 먹었어요. 여전히 완전히 편해졌다 할 순 없지만 확실히 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오래된 상처 위로 작은 온기가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기말고사 결과가 나왔고 또다시 수석이었습니다. 첫 학기에 이어 연속 수석, 덕분에 2학기 장학금도 자연스럽게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만의 방식으로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들었고요. 소식을 들은 교수님이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절 불러세웠습니다. 예경아, 정말 축하해. 어쩜 넌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니? 어릴 때도 그랬잖아. 동생들 잘 챙기고 손재주도 좋았고. 듣는 순간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선을 긋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옛날 이야기, 특히 고아원 얘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멈칫했어요. 말이 잘못 나왔다는 걸 스스로 느끼신 듯 고개를 살짝 떨구셨습니다. 아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미안해, 예경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교수님은 저한테 늘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사과도 자주 하시고요.
그 대신 제 과거를 꺼내는 일만큼은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더 도움이 돼요. 잠시 조용해진 가운데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경아, 넌 공부도 잘하고 참 대단해. 근데 한 가지 지금 네가 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뭔데요? 너 왜 동기들이랑 어울리질 않니? 학과 동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수업 끝나면 늘 혼자 움직이고 너처럼 좋은 사람이면 금방 친구도 생길 텐데. 그 말에 저는 좀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친구 사귀려고 대학 온 게 아니에요. 저한텐 공부가 우선이에요. 그건 알지. 너 진심으로 공부하는 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야 삶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숨 쉴 틈도 생기는 거야. 교수님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 단단한 벽을 쌓아두고 있었고 그 벽 너머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걸 쉽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말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하긴 했지만 제 안엔 여전히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그걸 느끼셨는지 더 이상 말은 잇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남들과 좀 다르다는 걸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분명 다르게 행동했고 눈빛이나 말투에서도 거리감이 느껴졌겠죠. 아마도 교수님은 제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이지 않는다는 걸 체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30이 넘도록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인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공장에서 일할 때도 누가 친해지려고 말을 걸면 대충 웃고는 곧바로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고 차라리 혼자인 게 편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한 번 내민 손이 거절당했던 기억 때문이었을 겁니다. 바로 교수님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손을 내밀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변함없이 혼자였습니다.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혼자 공부하고 혼자 움직이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로지 내 길, 내 속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고 익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학년으로 올라가기 직전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톤부터 심상치 않았고 표정은 더더욱 무거웠습니다. 전 이런 분위기가 불편해서 속으론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예경아, 너 말이야. 네, 뭔데 그러세요, 교수님? 공부 정말 잘하고 있어. 다른 교수님들도 너 칭찬 많이 하시더라. 늦게 대학 들어와서 수석을 유지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래요? 그런 말씀 해주신다니 감사하긴 하네요. 혹시 그 얘기 하시려고 부르신 거면 전 이만 가볼게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교수님이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전부는 아니야, 예경아. 나는 네가 단순히 대학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해서 석사, 박사까지 갔으면 좋겠어. 너 같은 인재를 그냥 흘려보내긴 아까워. 내 옆에 두고 더 많은 걸 함께 나누고 싶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교수님, 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전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제 인생을 안정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공부 오래 하는 삶은 제 인생이 아니에요. 잠시 조용해진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한 의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예경아, 내가 널 좀 밀어주면 안 될까? 사실 나 예전에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잖니. 그때 널 입양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 말인데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지금이라도 너한테 기대라고 말하고 싶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내 딸이 되어주지 않을래? 사실 난 지금도 네가 너무 좋다. 사랑스럽고 소중해. 내 딸이 되어주면 소원이 없을 만큼.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숨을 세게 내뱉으며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제 나이가 몇인데 입양을 얘기하세요. 33이에요. 성인이 된 지 한참이고 제 삶은 제 손으로 살아왔어요. 전 누구의 가족도 되고 싶지 않고 누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그런 선 넘는 말 하지 마세요. 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목소리엔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눈을 내리깔더니 낮게 읊조리듯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선을 넘었다는 거. 근데 이건 그냥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만은 아니야. 지금도 널 보고 있으면 너무 소중하고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커서 그래. 그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전 가족 같은 거 없어요. 앞으로도 혼자 살 겁니다. 저한텐 그런 거 사치일 뿐이에요. 이런 불편한 얘기 계속하실 거면 전 이만 가볼게요. 자리에서 일어서자 교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던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예경아, 정말 안 되는 거니? 나한테 기회를 줄 순 없는 거야? 저는 문 쪽을 향하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그 말과 함께 저는 문을 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마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놀라서인지 아니면 교수님의 진심이 저를 흔들었기 때문인지 그건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 저는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교수님이 알게 된다면 분명 크게 낙심하실 일이죠. 그런데 제가 벌인 그 일은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1년이 지나서야 그 반항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4학년까지 계획한 대로 묵묵히 열심히 해냈고 결국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학생 대표로 교단 위에 섰습니다. 단상 앞에는 수백 명의 졸업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교수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이 좀 어지럽게 느껴질 만큼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심장이 크게 한번 울렸습니다. 단상에 오르기 전까진 그냥 하나의 의무라 생각했는데 막상 서보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보냈던 나날들, 도서관 책상 앞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교수님의 얼굴.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 김예경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많은 날들을 견디고 또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의 삶도 그 시간처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사회에 나가 큰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 어딘가에서 교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엔 많은 말들이 담겨 있는 듯 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상에서 내려오기 직전 캠퍼스 안으로 비싼 벤츠 차량 여러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문에서부터 줄지어 들어온 차들은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인도를 넘어 운동장 앞까지 그대로 달려와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고 저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벤치에서 내리더니 맨 앞 차량에서 내릴 한 중년 여성을 위해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얼굴 이목구비, 눈매, 키까지 거울을 보는 듯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여잔 제 친엄마였습니다. 교수님이 입양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괜히 반항심이 올라와서 유전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게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었을 뿐인데
1년 만에 정말 친모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말이죠. 6대나 되는 벤츠 행렬 속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경호하듯 둘러선 가운데 그 여자가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고 친엄마는 제 앞에 다가와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경아, 잘 컸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친모는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다 알면서 왜 그러니? 경찰 연락 받았을 거잖아. 나야, 네 엄마. 친엄마야. 그 순간 제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낯짝이 얼마나 두꺼우면 수십 년 전 딸을 버려놓고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웃으며 나타날 수 있을까? 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기가 차네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런 표현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엄마요? 지금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친모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경아, 예전엔 정말 사정이 있었어. 그때 난 기초수급자로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 너를 키우면서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힘들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절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벤츠 6대를 끌고 나타나서 캠퍼스에까지 들어와 경호원들 사이에 둘러싸여선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친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널 버리고 재혼했어. 그 결혼 조건이 네가 없어야 한다는 거였어. 그때 내겐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그 말은 칼날처럼 또박또박 꽂혔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이 말하는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이게 무슨 가족이며 무슨 엄마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정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눈앞에 선 친모 얼굴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숨소리 하나까지도 거슬릴 정도로 마주보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가 주세요. 당신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하자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멈추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넌 내가 보고 싶어서 유전자 등록한 거 아니야? 예경아, 엄만 재혼하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 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엔 나 혼자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 지금은 회사를 이끄는 오너야. 이제는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을 사람도 없어. 이제라도 엄마한테 돌아와. 그 말이 가당키나 한가 싶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싫다고요. 됐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제발 좀 떠나시라고요. 졸업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틈에서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급히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경아, 이분 정말 네 친엄마 맞아? 저는 교수님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해요. 무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은 저 혼자 정리해야 할 문제라 생각했기에 교수님에게 물러나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모라는 여자가 갑자기 어조를 바꾸어 충고랍시고 말을 던졌습니다. 야, 김예경, 정신 좀 차려. 너 지금 나한테 오면 인생 쭉 피는 거야. 너 대학 왜 늦게 들어갔어?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었어?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유전자 등록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지금 당장 꺼지세요. 그 순간 친모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듣지 많이 까부네. 이 엄마가 기회 줄 때 잡아야지. 안 그럼 평생 후회할 거야. 막말을 쏟아내는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먼저 터진 건 제가 아니라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보세요. 지금 우리 애경이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엄마라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무릎 꿇고 사죄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할 입장이라고요. 그러자 친모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이 아줌만 뭐야? 이 아줌마,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말고 빠져. 하지만 교수님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 아니에요. 난 예경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경이 옆에 있고 싶은 사람입니다. 친모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뒤를 돌아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 뭐해? 보고만 있어? 저 여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명령이 떨어지자 양복 차림의 경호원 2명이 곧장 다가왔고 교수님의 팔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친모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소리가 사방에 울렸고 주변은 그 순간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건드리지 마.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건지 알고 하는 짓이야? 친모는 제 눈을 부릅뜨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 엄마 때린 거야? 지금 나 너한테 맞은 거야? 허! 야, 김예경! 저 여자 네 엄마도 아니잖아. 대체 뭔데 이 난리를 쳐? 저는 차갑게 맞받아쳤습니다. 저분이 내 어머니야.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분이라고.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진짜 엄마란 말이야. 친모는 콧방귀를 끼듯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나, 고아원에서 자란 주제 버르장머리도 없네. 네 애미가 아니곤 가네. 이 엄마한테 한 짓을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리 와. 엄마한테 한 짓 똑같이 받아봐. 친모가 제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교수님이 제 앞으로 달려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손바닥은 교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간 교수님의 눈빛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곧바로 교수님은 친모의 뺨을 힘껏 갈겼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하려고 해? 예경이 건드리는 인간은 누구든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인간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교수님은 양손으로 친모의 뺨을 연이어 때렸고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교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또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온몸으로 경호원들을 밀치고 주먹과 발이 앞섰습니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소란 속에서 놀랍게도 평소 저와 전혀 친하지 않았던 동기들이 달려왔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여러 명이 경호원들을 끌어내고 제압했습니다. 이윽고 마주선 건 친모와 교수님 2사람이었습니다. 2사람은 저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 불꽃처럼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내 딸의 엄마라고? 친모는 비웃더니 콧방귀를 끼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참 재밌는 소리 하네. 잠시 저를 훑어보듯 바라보더니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경아,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엄마한테 돌아와. 그럼 너 인생 진짜 펴는 거야. 돈, 명예, 권력 뭐든 다 해줄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수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교수님 얼굴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경아, 저 옆에 내 말은 절대 듣지 마. 내가 너와의 약속을 1번 어겼지만 2번은 절대 안 어길 거야. 지금 내가 나서서 정리할게. 이 엄마가 다 막아줄 테니까. 넌 내 딸이니까. 2 여자의 눈빛이 서로를 찢어버릴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기마저 팽팽해졌고 주변 사람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친모가 먼저 손을 들며 덤벼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빠르게 반응해 친모의 복부를 한번 밀치듯 때리고 곧장 머리채를 움켜쥐더니 그대로 바닥에 눕혀버렸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탄성이 터졌고 친모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허리를 굽혀 그 얼굴을 향해 또렷이 말했습니다. 예경이한테 손댈 생각도 하지 마. 마음도 얻을 생각하지 마. 당신 같은 여자는 엄마 자격 없어. 친모는 바닥에 누운 채 이를 갈았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비켜! 그래, 이 꼴까지 당하니까 나도 마음이 싹 식었다. 저 고아 기집애는 네가 들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제 됐어. 나도 미련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 말에 교수님의 눈이 다시 번뜩였습니다. 예경이가 물건이야? 어떻게 그따위로 말할 수 있어? 넌 진짜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 교수님의 목소리는 학교 캠퍼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주먹을 쥐고 다시 친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과 팔을 여러 차례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친모는 비명을 질렀고 주변 학생들이 놀라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그렇게 몸싸움은 강제로 중단됐고 친모와 경호원들은 헐레벌떡 일어나 차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차들은 연이어 캠퍼스를 빠져나갔고 잠시 후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해졌습니다. 헐떡이며 땀에 젖은 교수님과 저는 마주봤어요. 예경아, 너 진짜지? 이제 내가 정말 네 엄마가 되는 거 맞지? 네, 그래요. 교수님이 절 책임지세요. 석사 박사까지 쭉쭉 밀어주시고요. 과거에 날 배신한 그 잘못도 오래오래 갚으세요. 응, 그래, 알았다, 예경아. 그럼 이제 우리 모녀지간이 된 거니까 딱 한 번만 안아보자.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교수님, 아니 엄마의 품은 생각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서 혼자 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누르고 참았던 서름, 아픔, 그 모든 감정이 그 순간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엄마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 과정을 마쳤고 지금은 박사 과정 중입니다. 예경아, 공부도 좋은데 너 결혼은 언제 하니? 남자친구가 프로포즈 했다며. 엄마랑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보내려고 그래요. 엄마는 나랑 사는 게 싫어요? 아유, 아니. 예경아, 그런 뜻 아니야. 네 남친한테 처가살이 하라고 하면 되잖아.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요. 아무튼 결혼은 박사학위 받고 나서 천천히 할 거예요. 엄마, 이번 학기 끝나면 우리 둘이 해외여행이나 가요. 물론 돈은 엄마가 내셔야죠. 여행? 좋지, 그래. 그럼 우리 딸은 시집을 늦게 보내야겠다. 아니면 그냥 평생 둘이 살아도 좋고. 그렇게 저희는 모녀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저는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학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화목하고 즐겁습니다. 엄마와 함께여서 또 엄마의 사랑 덕분에 예전엔 도저히 다가가기 힘들었던 사람들과도 지금은 잘 어울려 지내고 있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인생을 이렇게 글로 풀어보니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지낼 것을 다짐하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외로움이 크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나 용기로 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